악의 유전학, 임야비 소설. 출판 샘 파커스. 프롤로그. 인간 백정. 무표정한 사내가 은행 지붕 위에 있다. 그는 사제폭탄을 들고 있다. 평화로운 변방도시의 중앙광장에는 상인과 행인, 그리고 말을 탄 경찰들과 강도들이 섞여 있었다. 변장한 강도들만이 지붕 위의 사내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폭탄을 든 사내는 은행 강도단의 대장이다. 예정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현금 소속 마차가 도착하지 않았다. 그는 미동도 없다. 사내는 시내를 내려다본다. 왼쪽 길 끝자락에 있는 사내의 집에서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처가에서는 1년 전 결혼한 아내가 갓난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것이다. 오른쪽 저잣거리에서는 주정뱅이의 아버지가 외상술을 들이켜고 있을 것이다. 사내는 비장감 따위는 없다. 아니, 아예 감정이 없다. 사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대장, 은행 마차가 20분 정도 늦는답니다. 부하인 코테가 지붕으로 올라와 보고했다. 사내는 고개만 끄덕인다. 그리고 아무래도 안드레이가 비밀경찰의 첩자인 것 같습니다. 거사 직전인데. 죽여, 지금. 사내는 시선을 광장에 고정한 채로 당연한 명령을 내린다. 거사 직전이고 첩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죽이라고. 차분한 말투. 한 번 더 물었다가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코테는 곧바로 내려갔다. 사내는 부하 한 명의 목숨 따위는 개의치 않았다. 부하들은 사내가 명령하면 왜 죽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서로를 죽였다. 그들에게 사내는 신이었고 그가 쓴 선동적인 팸플릿은 성경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조직에서 의심을 샀다면 당연히 죽여야 한다. 기마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현금 수송 마차가 은행 앞으로 다가왔다. 광장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강도들이 안주머니에 숨겨둔 수류탄과 총을 움켜잡고 지붕 위를 주시했다. 미동도 없던 사내는 거지에게 빵 부스러기를 적선하듯 아래로 사제폭탄을 던진다. 굉음과 함께 마차가 부서지고 말들의 다리가 부러졌다. 막 잠든 사내의 아들 야샤가 폭음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자 그의 아내 카토가 광장 쪽을 바라보며 다시 젖을 물렸다. 깜짝 놀라 창문을 연 어머니 케케는 은행 쪽에서 치솟는 연기를 보았다. 술집에서 잠이 들었던 아버지 베소는 취한 눈을 비비며 은행의 지붕을 쳐다보았다. 지붕 위의 사내는 연기처럼 사라진다. 돌격! 전부 다 죽여버려! 흩어져 있던 강도들이 동시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하며 부서진 마차로 돌진했다. 수류탄은 경찰과 민간인, 말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갈갈이 찢어버렸다. 순식간에 광장은 말과 사람의 피로 질척해졌다. 아수라장 속. 오래전부터 왼쪽 다리를 살짝 절던 사내는 유난히 차분한 걸음으로 광장을 빠져나간다. 광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 중에는 사내와 신학교 동기인 사제도 있었고 사내의 어머니에게 바느질감을 주던 남작 부인도 있었으며 조직에 프락치 노릇을 하던 거지 소년도 있었다.
사내는 개의치 않는다. 일정한 보폭으로 걷는 것이 사내의 가장 섬뜩한 위장이다. 대장, 이쪽으로 피하십시오. 매캐한 연기와 폭음의 아수라장 속에서 부하 한 명이 다가왔다. 첩자로 의심받은 안드레이. 사내의 눈에만 보이는 붉은 후광이 안드레이 머리 뒤에 들이운다. 사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주머니에서 모제르 권총을 꺼내 그의 이마에 총알을 박는다. 또 다른 부하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대장, 성공입니다. 여기. 코테가 짊어진 돈자루를 건넸다. 첩자 안드레이를 죽이라는 사내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코테. 그의 뒤에도 붉은 후광이 들이운다. 사내는 다시 권총을 꺼내 코테의 머리를 박살낸다. 아직도 광장에는 흙먼지와 화염, 그리고 비명과 폭음이 가득했다. 사내는 돈자루를 들고 마차를 대기시켜 놓은 외진 골목으로 사라진다. 기차역으로. 마차에 탄 사내는 묵직한 돈자루를 만져본다. 좋기 30만 루블이다. 이 정도면 사내의 윗선인 그분이 세상을 뒤엎을 공작금으로 넉넉한 액수다. 사내는 그 길로 부모와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유유히 고향을 떠난다. 강도질에 목숨을 걸었던 부하들은 후세에 자신의 이름 앞에 혁명가라는 단어가 붙길 원하며 사내에게 충성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살인마 또는 테러리스트라고 깎아내렸다. 사내는 부하들에게 개의치 말라고 했다. 부하들은 신과 같은 사내의 말을 따랐지만 결국 돈에 눈이 먼 시정잡배의 이름표를 목에 걸고 비루하게 죽었다. 늘 쫓기던 사내에게는 살아남기 위해 수십 개의 가명과 별명이 필요했다. 소소, 소셀로, 소설 부친 살해자의 주인공인 코바, 아내의 이름을 딴 케이, 카토, 곰보라는 뜻의 초프라, 절름발이라는 의미의 계자, 종교의 뜻을 묻힌 신부, 그리고 인간 백정까지. 그 이름이 무엇이 되었던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하지만 후세 사람들은 사내를 직업 혁명가라고 불렀다. (1913년) 러시아 제국 변방의 밤. 불빛도 인기척도 없는 겨울 광장. 6년 전 거액을 털린 은행은 눈보라 속에서 건재했다. 검고 추운 밤, 은행 지붕 위에 누군가가 서 있다. 무표정한 사내다. 그는 사제폭탄 대신 자루 가방을 들고 있다. 사내는 자신이 6년 전 버렸던 참혹한 현장을 무덤덤하게 내려다보았다. 그 사이 더 잔인한 짓들을 저질러서인지 미동도 없다. 사내의 단단한 얼굴에는 34년짜리 나이테가 새겨져 있었다. 세파 때문인지 아니면 강풍 때문인지 머리카락이 화염같이 솟아올라 있었다. 얼굴에 얼금도 어려서 앓은 천연두 탓인지 지금 얼굴을 때리는 서리 조각의 피격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차가운 얼굴과 불타는 머리카락이 얽힌 이마는 한쪽을 꺼트리거나 다른 쪽을 녹여버릴 수 없는 거친 평형을 이루고 있었다. 앙담은 입술을 호위하는 뾰족한 수염 군단이 입가로 돌진하는 눈송이의 복부를 꿰다. 깜빡이지 않는 차가운 눈빛이
흰색을 얼리고 있었다. 사내는 표정 없는 미남이었다. 눈보라가 거세지면서 밤이 백야처럼 하얘진다. 은행 지붕 위에는 아무도 없다. 광장과 마을을 연결하는 어두운 골목. 뼈에 붙은 살을 다 발라버릴 기세의 칼바람이지만 사내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쫓기는 듯 중간중간 뒤를 살피며 완보와 속보를 번갈았지만 살짝 저는 걸음걸이에 두려움은 없었다. 사내의 깊은 눈에는 그 무엇이 덮친다 해도 태어날 수 있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사내는 그런 남자였다. 그가 걸어왔던 길, 지금 가는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 위에 추위와 죽음 따위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사내는 거만한 도망자였다. 1913년, 사내가 러시아 제국 변방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사내는 어둠 속의 검은 자처럼 움직였다. 그 검음은 허름한 집 앞에 서더니 주변을 살피고는 익숙한 자세로 낮은 담을 넘었다. 그러고는 좁은 마당을 가로질러 호롱불이 새어나오는 나무 문을 귀뚜라미처럼 두드렸다. 어머니, 저예요. 바느질하던 노파는 야음을 틈탄 아들의 기별에 익숙한 듯했다. 노파는 말없이 호롱의 심지를 줄이고 문을 열어 사내와 냉기를 함께 들였다. 그러고는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피고는 문을 걸어 잠갔다. 오랜만이구나. 사내는 유형을 떠나기 전날에는 꼭 어머니 집에 들러 하룻밤을 묵고 떠났다. 벌써 6번째였다. 이번에도 갑자기 들이닥친 아들은 차르의 비밀 경찰에 쫓기는 행색이 역력했다. 다 해진 외투와 커다란 자루 가방을 본 노파는 이번에는 훨씬 큰 죄를 지었고 더 오래, 더 멀리 떠나야 한다는 걸 직감했다. 어머니와 야샤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이번에도 시베리아니? 사내는 어머니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아들 방의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아까 야샤 외할머니가 와서 내 처가로 데리고 갔다. 왜요? 사내는 페치카 옆에 있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동네 꼬마들한테 매일 얻어맞아서 그런지 이 동네에 있고 싶어 하지 않더라. 못된 놈들이 야샤를 고아라고 놀리면서 괴롭히나 보더라. 어머니, 카토가 야샤를 낳고 죽은 지 벌써 6년이에요. 이제 처가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사내가 신경질을 냈다. 야샤는 제염이 카토를 쏙 닮아 엄청 약골이야. 걔한테는 내 피가 한 방울도 없는 것 같아.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얼굴도 점점 카토가 되어간다. 노파는 사내의 웃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먹을 거 있어요? 사내는 죽은 처의 이름을 더는 듣기 싫어서 말을 돌렸다. 노파는 사모바르에서 차를 따르고 추레한 부엌 구석으로 가 먹다 남은 음식을 긁어모았다. 사내는 커다란 자루 가방을 열었다. 한때 30만 루블로 꽉 찼던 자루 속에는 불황자의 추레한 짐만 있을 뿐이었다. 사내는 파이프 담배와 보드카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저질렀니? 강도? 납치? 암살? 아니면 또 은행을 털었니? 노파는 블라디미르의 성모 이콘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다. 썩은 제국을 뒤엎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비꼬지 마세요. 사내는
어미가 내준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다. 이 안막 같은 놈아,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는 게 좋은 세상이니? 너는 대체 누구를 닮아서? 언성을 높였던 노파는 신성모독을 무심코 뱉은 신자처럼 급히 말을 잘랐다. 그러고는 테이블에 마주 앉아 개걸스레 음식을 해치우는 아들의 짧고 뻣뻣한 왼팔을 지그시 잡았다. 이번 유형에서 돌아오면 마음 잡고 새 삶을 살자꾸나. 내가 아무리 인간 백정이라도 아비 역할을 해야지. 야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 악마 같은 아비와 살 바에야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아들의 차가움에 노파는 잠시 얼어붙었다. 꼭 그렇게 말해야겠니? 내가 아버지한테 당한 걸 내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 게니? 저는 자식을 패지는 않아요. 사내는 무심하게 음식을 씹으며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다. 그의 시선은 각이 없는 직선이었다. 그 차갑고 뾰족한 쇠가 어미의 혀를 찔렀다. 제가 9살 때, 그때 죽였어야 했어요. 오늘같이 눈보라가 치던 날이었죠.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일 듯이 때렸어요. 그때 제가 식칼을 들고 그 인간을 찌르려 했죠. 너무 어려서 실패했지만 그때 그 악마를 죽였어야 했어요. 아들이 더는 말하지 않길 바랐지만 늙은 어미는 결국 제일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만 했다. 사내는 음식을 질겅질겅 씹어 삼키고 보드카 한 잔을 털어넣었다. 그만해라. 그놈의 술이 내 아비를 망쳤어.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랑했던 남자였다. 하, 저에게 새끼 악마, 더러운 종자라고 욕하면서 가죽 허리띠로 뼈가 밀가루가 될 때까지 때렸죠. 어머니도 저도 그 인간에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만해라. 배소는 4년 전에 죽었잖아. 너에게 부고를 전보로 보냈지만 넌 답장조차 없었다. 그럼 된 거다. 2번 다시 제 앞에서 아버지, 아니 배소라는 단어 꺼내지 마세요. 마당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격양되었던 모자는 동시에 창문을 바라보았다. 사내가 슬그머니 아들 방의 그림자로 숨자 노파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뚱뚱한 쥐 한 마리가 날쌔게 뛰어들어오더니 순식간에 부엌 뒤로 사라졌다. 사내는 불청객 쥐를 감싼 붉은 후광을 보았다. 바람에 항아리가 넘어져 깨졌네. 노파는 하얀 한숨을 내쉬고 다시 문을 걸었다. 뭐가 되었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댄 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제 그만하세요. 어두운 방에서 슬그머니 형체를 드러낸 사내가 다시 의자에 앉았다. 배소는 악마가 될 만한 배포가 없는 사람이었다. 한낱 불쌍한 주정뱅이일 뿐이었어. 평생 술을 입에 대본 적 없는 노파가 테이블로 잔을 가져와 보드카를 따랐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악마는 따로 있다. 그 악마가 배소와 나를 완전히 망가뜨렸어. 노파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보드카를 반잔이나 마셨다. 아들은 난생 처음 보는 어머니의 음주에 적잖이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막 풀려는 참이었다. 이번에 가면 또 언제 돌아오니? 4년이요. 이번에는 탈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사내는 이번에도 유배를 떠나는 척하면서 탈출할 계획을 짜놓았다. 하지만
황제의 비밀 경찰은 탈출의 명수로 소문난 사내를 옥죄고 있었다. 뭐가 되었든 비밀 경찰에 잡혀 끌려가는 것보다는 스스로 유배지로 떠나는 편이 탈출에 유리했다. 빌어먹을 황제의 개같은 비밀 경찰. 사내는 어미를 안심시키려 이번 유형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분위기를 풍겼다. 두 번 다시 못 볼 외아들과의 마지막 밤에 비밀을 털어놓지 않을 어머니는 없을 것이다. 사내는 내심 어미의 마음속으로 침입한 보드카가 오래된 비밀들을 입 밖으로 내쫓아주길 고대했다. 시베리아 어디쯤이니? 투르안스크 변경주요. 투르안스크? 놀란 노파는 반쯤 남은 보드카 잔을 비워버렸다. 참나, 운명이... 비밀은 이미 목젖까지 올라왔다. 왜요? 아시는데요? 사내의 질문에 노파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뭔가를 결심한 듯이 입을 열었다. 트로안스크. 시뻘건 오로라가 들이온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었지. 노파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거기에 사셨어요? 그래, 아주 예전이지. 툰드라는 1년 내내 영하 50도였다. 겨우내 오로라의 국어라면 여름은 적선하듯이 잠깐 들러줬어. 그 2달짜리 여름에도 꽃은 피었다. 설화와 붓꽃만이 숲속에. 노파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곧 갈 곳인데 계속해 보세요. 사내는 두 손을 모아 턱에 괴었다. 예전 그곳에 유지나야라는 작고 오래된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의 한참 북쪽 매진 숲속에 차르의 칙령으로 홀로드나야라는 마을이 새로 지어졌지.